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모인의 서일석입니다. 해외 송금 서비스 혁신 모인 사실 발표 제목은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SKT에서 지어주셨길래 그냥 저는 억선만 했는데 사실 해외 송금 자체가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대상자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는 나이가 조금 저희보다는 많으신 분들도 계셔서 아마 기러기 아빠 분들은 좀 계실 것 같은데 혹시 해외 송금 해보신 분 계시면은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씩 있으시네요. 예,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래 한 10년, 예, 이제 10년 좀 더 넘었네요. 석사 때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계속 해외 송금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해외 송금 이제 은행에서 하실 텐데 대부분 그거 외엔 방법이 거의 없으니까 지금 하시는 방법하고 제가 10년 전에 이제 해외 송금했던 방법하고 똑같아요. 은행 가서 스위프트 코드라는 게 있는데 스위프트 망통해서 송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금 방법을 10년 동안 변화 없이 쓰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이제 10년 저보다 이제 10년 일찍 갔던 선배님들도 사실 똑같은 해외 송금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지난 최소 20년간 사실 변하지 않았던 방법이고요. 되게 아웃데이트된 방법인데 저희는 그럼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자료를 영어로 만든 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마지막 이제 해외 비즈뎁 관련해서 좀 얘기할 게 있어서 최신 자료에서 이걸 쓴 건데 저희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해외 송금에 있는 문제점들을 좀 풀어보고자 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설립을 했고 3월에 이제 설립하고 기술 개발을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 전에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송금하는 그런 시스템을 열어놨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금 예전 기존의 이제 해외 송금 시스템보다 훨씬 싸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송금을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시아 쪽 위주의 송금 시장을 노리고 있고요. 사실 미국하고 유럽 쪽에는 다양한 시도들이 예전부터 많이 돼 왔어요. 근데 아시아는 사실 거의 막혀 있는 시장이었고 조금 무주공산입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을 노리고 시작을 했고 창업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약간 여러 번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벤처 캐피탈들이나 이런 기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송금 자체가 사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마켓은 아니다 보니까 얼마나 큰 시장이신지 아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게 2014년 이제 세계은행 자료인데 제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개인 간 해외 송금 규모가 연 한 400조에서 5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시장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크고요. 몇십 배, 몇백 배 되고 개인 송금 시장만 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사실 이제 아시아 시장이 제일 커요. 그래서 한 28%, 그러니까 거의 연 150조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돈이 계속 아시아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저널로 보면 이제 제일 큰 규모고요.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유럽이나 북미 이런 데보다 송금 규모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중동 쪽이 사실 엄청 송금 규모가 많은데 이거는 중동에서 이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이제 우리도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이제 중동 가서 막 공사하고 그랬던 것처럼 동남아시아나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국가들에서 되게 많이 가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북미 유럽이라고 생각하는 두 마켓 외에 굉장히 다양한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 시장이 조금 재밌는 시장입니다. 해외 송금 시장 중에서. 그래서 연 한 20조 정도 되는 마켓이에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게 이제 한 7조, 8조 되고요. 나가는 게 한 20조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은행만 집계한 거긴 합니다만은 동일 우리나라랑 같이 비슷한 경제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가 일본이 보통 우리나라보다 GDP가 3배에서 3.5배 크잖아요. 근데 저희가 은행 송금 규모는 2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외국 간에 반입과 반출이 많은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시면은 재밌는 게 뭐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들어오는 건 엄청나게 많은데 돈이 나가기는 되게 어려운 그런 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송금 쪽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아시아에서 리딩 컨트리입니다. 사실 그 두 가지 팩터가 이런 그 한국의 해외 송금 시장을 그 계속 성장을 드라이브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선 그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한 200만 명 넘게 있어요. 이게 통계에 잡힌 합법적인 근로자들이고요. 사실 불법 체류자들까지 합하면 거의 뭐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그 노동자분들은 계속 증가하고 계세요. 뭐 우리나라 고용 마켓의 뭐 특성상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굉장히 큰 하나의 팩터고, 두 번째로는 그 해외 직구랑 역직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50%씩 마켓이 커지고 있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뭐 가전제품 이런 거, 뭐 자동차 이런 거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데 사실 다 굉장히 다양한 품목들을 많이 직구나 역직구를 하십니다. 역직구는 거의 뭐 화장품이나 뭐 옷 이런 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팩터 때문에 우리나라 해외 송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장은 커지는데 기존의 해외 송금 시스템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구조상 이제 은행만 송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이렇게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하면 사실 4대 은행이 대부분의 그 마켓 그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 뭐 이렇게 닫혀 있는 시장이 대부분 그렇든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 분들 만나보면 정말 보수적이세요. 금융권이 대부분 다 보수적이긴 한데 그중 은행이 제가 봤을 땐 거의 끝판왕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그 아마 뭐 계실 수도 있고, 제가 그 어제 이제 SKT랑 또 이제 하나은행 같이 하시는 게 있어서 거기 갔다 와서 혹시 들으실까봐 좀 그렇긴 한데, 예,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굳이 은행이 바꾸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유저들이 한국에서는 무조건 은행 가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 왔고, 은행 외에는 사실 해외로 돈을 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있긴 있는데 불법이죠. 그래서 그 재수 없으면 그 개인도 환치기 했다가 구속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페널티가 큰 분야이기 때문에 은행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가 이제 보내는 국가나 이게 그 금액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다르긴 한데 거의 5%에서 15%를 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일본 쪽을 런칭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일본에 있는 저희 파트너 회사들한테 은행 가서 보내봐요. 그럼 사실 저희는 그 법인 고객이고,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이고, 거기에 투자금도 많이 쌓아놓고, 그래서 우대를 많이 해줍니다. 그 환율 우대를. 근데 우대를 해줘봤자 한 100만 원씩 보내보면은 거의 한 7만 몇천 원이 나가요, 수수료로.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 국내 송금은 공짜잖아요. 지금 그 공짜고 우리나라는 거의 리얼타임으로 되잖아요. 근데 해외 송금은 이렇게 비싼데 그 리얼타임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빠르면 한 3, 4일 걸리고요. 저희도 3일 만에 들어간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아주 일찍 보내면은 3일, 만 3일 걸리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도 별로 없고, 뭐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래 걸리는 경우 2주나 3주 걸려요. 그냥 이게 사실 엄청 불합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건 사실 우리가 이렇게 피를 많이 지불하면서 이게 정당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정확한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은행이 얘기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요새 택배만 보내도 다 어디 가고 있는지 트래킹 되는 세상에 내가 돈을 한 번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보냈는데 트래킹도 안 되고 심지어 그게 반송돼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수취은행에서 거절하면.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현재 시장에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스위프트 구조 때문이에요. 이게 뭐 전 세계 거의 모든 은행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뭐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은행에서는. 그래서 이 스위프트 망이라는 전 세계 그 은행들이 공용으로 쓰는 망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보내면 이제 돈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뭐 라오스는 한국에서 태우고 이런 데로 보내면은 한국에서 라오스로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렇게 가려면 거의 한국에서 미국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중간에 있는 큰 중개은행들을 낍니다. 이 중개은행들은 이제 잘 아시는 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큰 뱅크들 있잖아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시티방크나 뭐 저기 도이체방크 이런 데들이 주로 큰 중개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은행들도 당연히 중개은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을 끼고 가기 때문에 이런 중개은행들이 이제 일을 공짜로 해줄 리는 없잖아요. 바보들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도 당연히 중개은행 수수료를 떼고요. 그리고
그 받는 수취은행에서 결국에 이제 그 수취인한테 계좌로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거기서 또 수수료를 뗍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내는 은행에서도 그 수수료를 떼죠. 그리고 심지어 사실 보내는 은행에서 제일 수수료 많이 떼는 거는 잘 모르시는데 환율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를 많이 떼고요. 우리 은행 가면은 이거 우리 고객님이 저희 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희가 뭐 환율 우대 50% 해드릴게요 뭐 이러잖아요. 그게 사실 이미 기준 환율에서 은행에 마진을 붙이는 그 펀 스프레드 가지고 거기서 할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50%뭐 60% 할인받아서 기분이 좋긴 하지만 사실은 그 피를 거기다 녹여서 낸 거죠 은행들이. 근데 이런 수수료를 사실 은행들이 뭐 하루 이틀 장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교묘히 잘 숨겨놨어요. 스마트하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구조들을 잘 모르시는데 되게 조금 어이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개발자시니까 공돌이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왜 그 변화가 없냐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하는 되게 무서운 법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의 뭐 3대 무서운 법 중 뭐 하나라고 하는데 뭐 변호사법 이런 거랑 더불어서 이 법에 의해서 어떤 금융기관이 어떤 식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큼 송금을 할 수 있는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개개인이 송금을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은행 외의 사업자들이 아예 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뭐 스타트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사업자들이 뛰어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해외에 보면은 이런 법이 없거나 많이 철폐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 트랜스퍼 와이즈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봐 주시겠어요? 예, 그래도 좀 계시네요. 이게 지금 그 핀테크 스타트업 중에서 해외 송금 쪽으로는 제일 핫한 데고요. 생긴 지 이제 한 4, 5년 됐는데 이제 5년 됐네요. 한 그 지금 기업 가치가 한 1.45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런던 베이스고 그 유럽 쪽의 해외 송금 물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 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일종의 환칙입니다. 그 돈을 이제 물리적으로 크로스 보더로 보내지를 않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 보내고 싶은 사람하고 미국에서 한국 보내고 싶은 사람하고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100만 원, 뭐 1000불이면 뭐 대충 맞겠지만 그러니까 비는 구간이 있으면 그걸 나중에 그냥 정산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이제 트랜스퍼 와이즈고요. 트랜스퍼 고라고 하는 건 약간 비슷한 방법을 쓰는 역시 영국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그 개인 간의 이런 그 환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 간에 돈을 넣어놓고 그 금융기관 간에 이걸 밸런스를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네팅이라고 해서 같긴 한데 조금 다른 방법인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환치기예요. 은행들만 기업 금융에 있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역 대금 결제할 때.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트 이런 회사가 하는 뭐 풀링 같은 방식은 돈을 이제 매번 10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50만 원 보내면은 피가 많이 나가니까 이걸 묶어서 뭐 몇백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고정 수수료는 이제 낮아지겠죠. 결국 비율상으로. 근데 이거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액 송금 한도 때문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원래는 다 외국환 거래법에 의해서 막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긴 합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런 사업 기회를 보고 뛰어든 거고요.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사실 이런 방법들이 아직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이 지금 개정 중인데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뭐 아직 처리가 다 완료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 초반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방법들이 다 막혀 있는데 현재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 이 앞에 나온 방법들은 다 이제 그 실제적인 그 화폐 그 피아트 머니를 다루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냥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종의 크립토 커런시를 통해서 그 해외로 돈을 보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되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송금인한테 돈을 받아서 이거를 일종의 크립토 커런시로 바꾸고 이거를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 다이렉트로 보내주고 그 거래소에서 다시 이걸 그 국가의 화폐로 바꿔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라고 하면은 한국에 있는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몇 개 있는데 그 거래소에서 저희가 KRW 그 저희 받은 100만 원은 100만 원을 뭐 지금 가격으로 한 1.3 비트코인 되겠네요. 그 정도로 바꾸고 이거를 일본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로 넘겨줘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비트코인을 N으로 파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취인의 계좌로 넣어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플로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 중간에 은행이 끼거나 아니면은 그 스위프트 망을 타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훨씬 그 빠르고 수수료 구조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저희는 시스템을 설계를 했고 10월 초에 런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보내면은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껴있는 그런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수료 자체를 엄청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송금 그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은행보다 거의 80%, 뭐 어떤 구간에서는 90% 정도 더 싸게 보낼 수가 있고요. 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개발자들이셔서 대부분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이런 거 잘 아실 것 같아서 사실 이 네트워크에서 돈을 보내는 데는 거의 시간이 들지는 않아요. 사실 거래에 대한 컨퍼메이션만 이제 거래소별로 조금씩 다르고요. 돈 보내는 것 자체는 그냥 리얼타임으로 됩니다. 저희가 송금을 받아서 그걸 리얼타임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그걸 보낸 다음에 다시 리얼타임으로 팔아요. 그래서 사실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뭐 타임 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송금 기간 같은 것도 이제 하루에서 뭐 이틀 정도로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돈을 이제 매번 은행 가서 그 어플리케이션 작성하고 뭐 기다렸다 내고 이러면은 사실 뭐 진짜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돈을 보내실 수가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고 약간 저희 타겟 마켓 같은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에서 이제 돈이 나가는 시장은 크게는 한 세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근로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본국에 보내는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유학생들 해외 유학생들 많잖아요. 그 유학생들한테 돈 보낸 유학 비용 시장, 그리고 직구 역직구 시장, 그리고 개인 투자 시장이 있는데 개인 투자 시장은 사실 아직은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마켓으로 분류를 해보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시장은 사실 거의 이제 중국하고 동남아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통계 잡히는 것만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한 1.1조 정도 돈을 내보내고 계신데 그 실제로는 이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금액이 그냥 블랙마켓으로 나갑니다. 여기 그 대림동이나 가리봉동 같은데 이제 자주 가실 일은 아마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그 혹시 그 양꼬치나 이런 거 먹고 싶으시면 거기 가면 맛있는 집 많거든요. 그래서 가보시면은 그 역 근처에 이제 그 뭐 신한은행, 뭐 그 KB 하나은행, 뭐 우리은행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중국인 뭐 동포들 뭐 환율 우대 뭐 이렇게 써있는데 아무도 거기 가서 그 돈 안 보내고요. 다 사설 환전소 가서 보내요. 그럼 이 사설 환전소가 누가 하는 거냐 하면은 그 다 중국 깡패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흑사에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무서운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이 하는 거라서 은행보다 수수료 훨씬 싸게 하는데 그 환치기 방식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트랜스퍼 와이즈에서 하는 환치기 방식이 있고요. 그대로 그거를 사실 오랫동안 해오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끔 이제 잡히는데 사실 뭐 어렵죠. 예, 중국 분들 다시 뭐 이제 뭐 돌아간 다음에 뭐 다시 다른 여권으로 들어오시고 그러면 어떻게 잡겠어요. 그래서 이런 블랙 마켓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 이걸 사실 좀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국의 그 송금 수수료가 비싸니까 이런 것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유학 가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 미국이 제일 많고요. 뭐 그 미국에 이제 한 1.2조 정도 보내는데 중국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중국 그 유학 자금 송금이 한 1.1조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그 일본이라든지 호주 이런 데들, 영국 이런 데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쪽 송금 시장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고 저희는 일단 유학 자금 시장부터 시작해서 점차 이제 나라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그 웹 서비스 자체는 런칭을 했고요. 그 모바일 앱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보내실 일 있으시면은 그 저희 www.더보인.com이거든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뭐 수수료 그냥 제로로 그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그냥 거의 뭐 공짜로 보내실 수 있어요. 그 저희는 그 은행하고 달리 환스프레드를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그 기준 환율로 합니다. 그 미드 마켓 레이스로 그냥 계산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저희가 그 제로 수수료로 보내고 있고요. 저희 뭐 피처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실제로 이제 은행보다 얼마나 싼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기능을 그냥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뭐 W은행, H은행, K은행이라고 돼 있는데 뭐 다들 뭐 아시겠죠. 뭐 4대 은행 뻔하니까. 그래서 저 은행 대비 실제로 돈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놨고요. 보내는 금액하고 받는 금액 정확히 이제 사실 이게 직구족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받는 금액이 일행까지 정확해야지 사실은 물품을 일본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은행 통해서 보내면 이제 은행에서도 이제 수취은행 수수료, 중개은행 수수료가 정확히 계산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돈을 보통은 더 많이 보내십니다. 뭐 한 1,000엔 정도 더 보내시거나 그러면 사실 낭비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정확한 금액 들어가도록 할 수 있고요.
저희 이제 그냥 그 본인 확인 같은 거는 그 정부 가이드라인에 있는 대로 그 비대면 절차 있는 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뭐 5분 이내에 어플리케이션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편리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뭐 사실 이거는 이제 펀딩 받은 얘기긴 한데 이쪽 뭐 핀테크 분야 그리고 이 해외 송금 분야가 앞으로 되게 프로미싱해요. 그래서 많은 벤처 캐피탈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냥 넣어놨고요. 예, 저도 사실은 원래 그 앞에서 발표해 주신 분처럼 그 오래 전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엔지니어였고 저희 이제 그 옆 팀이 이제 AP 개발팀 이런 데라서 맨날 그때는 2007년 막 이럴 때라서 정말 그 애플 거기 그 쿠퍼티노 이런 데 끌려가가지고 한 요 정도 된 방에 한 수십 명 그냥 가둬놓고 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애플 정말 무서운 회사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원래 그 개발자를 저도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그 다음부터는 약간 금융 관련된 커리어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에서 이제 원래 그 벤처 투자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퓨처플레이라고 이제 좀 더 이제 초기 테크 회사들에 투자하는 그리고 육성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이 모인 설립하기 직전에는 이제 그 옐로금융그룹이라고 핀테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자산관리 서비스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KT도 뭐 하나 내놓으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흔히 이제 미국의 민트나 웰스프론트 같은 회사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를. 그리고 지금 엠마켓에 올라가 있어요. 그 브로콜리라고 치면 나오니까 제가 그 만들었던 서비스라서 많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것도 감사할 것 같고요. 예, 이상으로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는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궁금한 것도 있는데 여기 퀵하게 그냥 쭉 설명을 기존 드리면요. 그 해외 송금 스타트업들도 있는데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면? 되게 좋은 질문이고 이건 사실 저희 투자금 받으러 이제 벤처 캐피탈 만날 때 맨날 하는 질문이긴 해요. 근데 사실 런칭을 한 데가 별로 아직까지는 다행히 많지는 않아서 이런 질문들이 덜하긴 한데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비트코인 방법 혹은 이제 이런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을 보내는 게 개발 자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좀 딥하게 들어가면 되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그 비트코인 사고 파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뭐 활성화된 건 한 3개 정도밖에 없긴 하지만 이 동일한 비트코인 거래소에 비트코인이라는 종목이 그냥 상장돼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걸 사고 파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 거래소별로 그 실시간으로 가격도 다르고 당연히 거래량도 다르죠. 그러면 그 가격 차에 의해서 사실 예를 들어 유저가 100만 원, 200만 원을 보내고 싶을 때 저희가 한 거래소에서만 이걸 테이크를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확 뛰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환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환차인데 환손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파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일본이 지금 그 비트코인 시장에서 그 세계 2위 하고 있거든요. 1위는 당연히 중국이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래소가 많은데 이 거래소가 진짜 이 딱 특정 시점을 스냅샷으로 찍으면은 그 가격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거래소에서 얼마 가격으로 팔지에 대한 결정을 반대로 해야 돼요. 이걸 잘 매니지를 하지 못하면은 돈을 보낼 때마다 이제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좀 어려운 설계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비트코인 자체가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요, 당연히. 외환하고 비슷하게. 이 플럭추에이션을 어떻게 매니지하는지도 사실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사실 회사별로 다 전략이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딥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회사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해외 타겟한 국가라든지 대상 유저가 완전히 달라요. 이 해외 송금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프래그먼트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타겟 유저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양상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스템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다 UI, UX랑 당연히 달라져야 되고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시장 침투 전략이라든지 현지 파트너십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중국, 동남아 많다고 하셨는데 일본을 첫 번째 타겟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고
벤처캐피탈에서 물어본 질문들이네. 그- 오셨나 보네요 여기. 예, 그 일본을 1차 타겟으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이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굉장히 뭐 스테이블한 편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비트코인 마켓 자체가 이제 일본 정부에서 합법화를 했어요. 그래서 기사들 같은 거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지난 5월에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일본에서 몇 개 더 많이 쓰는 가상화폐가 있어요. 이런 게 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이제 곧 발표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제도권으로 들어왔어요. 그 말인즉슨 되게 합법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일본이 그 금융시장이 타이트합니다. 되게 규제가 세요. 빡세요.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 기재부처럼 이제 재무성에서 이런 걸 다 관리 감독을 하는데, 그만큼 일단 처음에 들어갔을 때 락인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다른 후발 플레이어들이 따라오기 되게 어려운 마켓이에요. 저희가 일본은 처음으로 런칭을 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시장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물량도 크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량도 큽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거의 연 1조가 넘어요. 개인 간 송금 시장만 그 합법적으로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고, 네 번째로는 금융 시스템이 우리나라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게 뭐 식민지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굉장히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금융 시스템이 비슷해요.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더 후진적이긴 합니다. 일본은 심지어 이제 저희가 이제 하루 정도 걸린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일본 은행에 저희가 돈을 3시 이후에 보내면은 돈이 안 가요. 다음날 아침 9시에 계좌로 들어가요. 대부분의 은행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우리나라랑 시차도 없고 영업시간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을 처음 우선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유학생하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 마켓하고 되게 다릅니다. 외국인 노동자 마켓에 접근하려면 저희가 이제 정말 이건 회사의 전략적인 부분이긴 한데, 정말 그 외국인분들 많이 뽑아서 CS 센터도 운영하고 그 현지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더 많이 하고 이런 그 노력이 필요한데 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유학생 그 분들은 다 한국 분들이고 그 부모님들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 마케팅이나 이런 그 세일 전략이 다릅니다. 예.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국가도 확장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어떤 예, 타이밍- 곧 그 사실 다른 국가들도 런칭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연내에 몇 개 국가 더 런칭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질문 중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한가요?라고 했는데 예,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그 금융이 워낙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해외 송금이 금융 비즈니스다 보니까 보내는 국가랑 받는 국가, 그리고 그 역으로도 두 국가의 모든 그 법적인 그 리퀘어먼트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그 로펌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곧 이제 일본에 한국 보내는 걸 런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질문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따로 이제 대표님한테 보내서 간단하게 좀 질문을 받아서 공유를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발표해주신 서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